통계청이 조금 전에 올해 2월 고용 동향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월 취업자 수 26만 3천 명으로 13개월 만에 모처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2월 실업자는 130만 3천 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진단에서는 방금 나온 고용 지표들이 의미하는 바 무엇이고 앞으로 일자리 대책들 전망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일단 취업자 수 증가폭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저도 방금 이 통계를 집어 들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원래 네. 전통적으로 또 계절적으로 비수기죠. 2월 달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서 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나 이 2월 달 통계만을 가지고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요. 먼저 취업자 수가 늘긴 늘었는데 그 비교하는 연도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은 건 맞는데 그 비교 연도가 작년 2월 달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은 원래 취업자 수가 작았던, 그러니까 고용 불안 그리고 고용 없는 경제가 시작됐던 본격화됐던 그런 시점. 그러니까 고용 불안이 2018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2018년 2월과 비교해서 취업자 수가 늘었으니 네.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어 하면서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구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었다면 어떤 취업자가 늘고 반면에 실업자는 또 같이 늘지 않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고용 여건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2월 실업자는 130만 3천 명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게 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19년 2월 실업률을 4.6%, 4.7%, 그러니까 1월 달이 4.5, 2월 달이 4.7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2월 달 실업률은 1월 달 실업률보다 평균적으로 한 0.8%포인트 높아요. 최근 한 5년 정도를 비교해 보면 그런데 그래도 1월 달 실업률보다 2월 달 실업률의 상승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좀 안도감이 들지만 어쨌든 작년 2018년 2월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0.1%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에서 실업률이 늘어났다. 그리고 실업자가 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재미있는 현상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취업자도 늘었다고 했는데 실업자도 늘었네 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전체 생산 가능 인구를 구분할 때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실업자도 늘고 취업자도 늘은 현상은 비경제 활동 인구가 취업자로 전환됐고 또 취업자가 실업을 경험하면서 실업자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취업자와 실업자가 같이 늘어나는 현상. 그래서 고용률과 실업률도 같이 늘어나는 현상.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해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시사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취업자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실업자도 크게 늘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낙관하거나 미리 속단하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연령대별 실업률을 지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60세 이상 또 20대에서는 실업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30대, 40대, 50대에선 실업률이 올랐단 말이죠. 30대, 40대, 50대 가장 왕성하게 직장에서도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 아닙니까? 예. 이 시기, 이 연령대의 사람들의 실업률이 올랐다는 거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2월 고용 동향이 나름대로 좀 선전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죠. 그것도 필요하고. 근데
20대, 30대, 40대, 50대를 아우르는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증가, 취업자 증가폭이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지 이 고용의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 생산 가능 인구들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또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려보면 제가 한 8시부터 잠깐 이 고용 통계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50대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50대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은 단 2월 달의 어떤 통계가 아니라 한 1년 동안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시작했지만 이들이 재취업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그런 고용 상황이다라는 것을 판단해 본다면 지금 60대 이상 그리고 청년층의 뭐 취업 여건이 개선됐다고 해서 고용 여건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밖에 이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인력들이 그리고 노동력들이 지금 유휴 노동력화되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 이 상황하에서 2월달 통계를 받아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전해드립니다. 네, 뭐 오늘 나온 고용지표 말고도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를 좀 분석해 보게 되면은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5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네. 또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 아니겠습니까? 네, 사업체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물론 1인 사업체도 있고 네. 2인 이상도 있고 5인 이상도 있을 텐데 네. 이걸 그대로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자영업자들이 1인이나 5인 이하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네. 근데 5인 이상이면 말 그대로 공인, 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다시 말하면 이제 기업이라는 거죠. 중소기업들에 해당되는데 이게 결국은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 일자리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체 대기업에서의 일자리 수요가 줄게 되면 예. 공급자 역할을 하는 이 공급업체들 바로 5인 이상 사업체 이 공급업체들의 일자리 수요도 역시 줄기 때문에 네. 이게 구조적인 고용 불안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섞이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빈 일자리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구직 구인 간의 미스매치가 줄어드는 과정?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네. 또 반대로는 노동 수요 자체가 줄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아마도 오늘 논의해야 될 중요한 질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네. 해보는데 빈 일자리라는 것은 이 경제활동 인구 조사가 아닌 전국 사업체 조사를 통해서 추계하는 통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빈 일자리가 줄어든다. 빈 일자리의 역할은 뭐냐면 실업자를 취업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고용의 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빈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실업자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서 빈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취업자도 늘지만 실업자도 같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실업자가 그 빈 일자리를 채워가면서 빈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습이 아니라 사업체가 구조조정되고 혹은 빈 일자리를 갖고 있던 기업들이 빈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가 모수 자체가 없어지는 거군요. 예. 네. 지금은 수요 측 요인이 아니라 일자리를 공급하는 공급적 요인이기 때문에 빈 일자리 감소를 미스매치가 줄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실업자가 분명히 늘었기 때문에 노동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고용 없는 경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해볼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고용 지표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 시장 패러다임, 고용의 질도 많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과도기적인 현상이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의견보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은 어쨌든 정부가 고용 정책을 열심히 펼쳐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고용 정책의 방향이 고용의 질을 늘리는 것이냐, 고용의 양을 늘리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포커스를 둔 영역은 아무래도 고용의 질을 늘리는 그런 데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고 뭐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든가 뭐 4대 보험 가입자 비중을 늘렸다든가 이런 것들이 고용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고용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의 양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도 물론 있는 거지만 지금과 같이 불안한 경제, 또 IMF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할 만큼 경고의 메시지를 줄 만큼 한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용의 질을 개선시키는 과정은 고용의 양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지 않은 이런 시점하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고용 정책의 방향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다 수용 가능할 만한데 정부의 입장이냐 아니면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이냐 양쪽의 입장이 좀 굉장히 크게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이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묘하게 이 시점에 IMF가 추경 이야기를 네. 필요성을 언급했단 말이죠. 사실 네. 그 전부터 정부 안팎에서 추경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죠. 뭐 네. 미세먼지 추경이다. 뭐 이런 네. 표현을 빌리긴 했지만 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IMF가 추경에 대해서 마치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듯한 네. 모양새가 됐습니다. 재정 정책 카드 이 시점에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은 추경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는 것을 떠나서 정부가 늘상 예산 계획을 딱 해놓고 네. 예산 계획이 틀린 거죠. 틀렸을 때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산을 더 확장적으로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는 지금 과거에 편성했던 예산이 좀 부족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지금 상황하에서 추경이 필요한 어떤 대목에서 IMF가 좀 나름 거드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매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추경이다 무슨 추경이다 이렇게 만들지만 나름의 핑계거리 나름의 그 당위성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네. 미세먼지라는 새로운 당위성을 가지고 와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이다. 어쨌든 지금 상황하에서 추경 편성은 굉장히 긍정적인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필요한 추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IMF의 동조도 좀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미세먼지를 기존에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니까 미세먼지가 뭐 5년 내에 10년 내에 개선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본다면 이미 예상되었어야 될 이미 반영되었어야 할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뒤늦게 이제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현재 경제 이런 고용난이라든가 경제적 여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좀 경기 부양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또 이끌어내기 위해서 연초부터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고용 확대로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오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고용이 이렇게 위축된 것은 아무래도 기업의 투자가 많이 위축됐었기 때문에 2018년 안에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3대 플랫폼 경제라고 하죠. 수소 경제 또 인공지능 데이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또 임할 수 있고요. 또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또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벤처붐을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무역금융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출 지원을 하고요. 또 기업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가장 대표적인 게 어쩌면 1월 달에 시작했던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기존의 신산업으로 진입하기 어려웠던 그런 여건보다는 신산업으로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은 정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탄력을 받아서 2019년 좀 고용 없는 경제에서 이제 고용 있는 경제로 좀 전환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